실에 입원해 있다가 이듬해 9월에 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늦은 오후나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3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0.7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검찰 그야말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날은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 당일이자 정경심 교수가 단 한 번도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은 시점입니다. 검찰은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정 교수를 부를 필요를 못 느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수사의 다음 단계가 기소지요. 기소를 했다면 수사가 끝난 뒤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소 후에 수사를 또 했다는 이야기지요. 검찰이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판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결국 법원이 원칙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미 기소를 했으니 기소한 이후에 확보한 증거는 무의미하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로 쓸 수 없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다른 사건과 달리 공소 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특이했을까요? 원칙을 이탈했기 때문 아닐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요. 그런데 법원은 원칙의 부재를 짚어냈네요. 검찰이 추구한 원칙은 어느 나라 원칙이었나요? 험난한 재판 과정이 예상됩니다. 검찰의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5시부터 7시까지는 이 스튜디오가 용수처입니다. 용수처. 네, 전 용수처장 김용민이고요. 자, 용수처의 모습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KBS 1라디오에서만 김용민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 11시 네, KBS 1TV 더 라이브에 이 김용민이가 또 나옵니다. 네, 그래요. 자, KBS에서 사랑받는 김용민이가 오늘도 1라디오에서 멋진 활약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뉴스 오영오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래요. 정상근 기자도 열심히 하면은 KBS 1TV 더 라이브에 나옵니다. 네. 내일 밤 11시 5분, 내일 밤 11시죠. 네. 더 라이브에 출연을 합니다. 에? 한 번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출연.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출연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KBS에서 못지않게 사랑받는 네. 그랬군요. 아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전혀 몰랐습니다. 거기 나오고 그 있단 프로그램을 잘 안 보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디로 갑니까? 거기 스튜디오? 어디서 하냐고요? 예. 네. 밤에 가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예. 작가님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까불었네요. 네. 그 괜한 송구스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이미 출연하고 있는 정상근 기자의 브리핑 받아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특별 정상회의 결과 이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이 한 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 그리고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 의장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공동 비전 성명은 모두 25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서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고요. 네. 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또 교역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한 한 아세안 간 교역, 투자, 연계성,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 혁신 등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이 경제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서 이 한 아세안 협력 기금을 촉진 활용하기로 했고요.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한 아세안 공동 의장 성명에서는 이 아세안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환영하면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대한 이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를 했고요. 이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 원조를 2배 이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2020년까지 그 교역량 목표인 2천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민간 부분에 더 많은 관여를 장려하고 또 교역 촉진 및 규제 개선 등으로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아세안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천명한 신남방 정책의 성과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네. 또한 이번 회의가 신남방 정책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한 아세안 관계에서 이 교육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들어서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가 됐다라고 평가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왔다면 훨씬 더 이 한 아세안 회의가 네, 부각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아쉬움이 더 있습니다. 멋있는 모습이 됐을 텐데 네, 예, 아쉽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와중에 또 창린도 포사격 훈련을 지시를 해가지고 네네. 참 힘셌습니다. 네, 이럴 그러게요. 때 뭐 축포는 못 날릴지언정 포사격을 시킵니까? 참 많이 아쉽죠. 네. 씁쓸합니다. 예. 자, 일본 외무성 차관이 우리에게 사과문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었다. 일본이 그동안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네. 스스로 뒤집었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이 양국 합의 내용을 이 실제와 달리 발표를 한 데 대해서 네. 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이 연합뉴스가 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이 양국에서 발표된 22일 그리고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에 이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들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두고 그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좀 이상한 발표를 했기. 글쎄 말이요. 네. 지난 금요일에 6시 때에 우리는 뭐 하나도 바꿀 게 없다. 네.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이거 변화 없다. 네, 뭐 이것도 당장 변화 이렇게 없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완전 네.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한 데에 대해서 항의하고자 그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들였는데 네네. 외교부는 이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합의 내용과 다른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보도된 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고 이에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이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서 죄송하다. 네, 이런 표현을 함과 동시에 네. 이것은 정무공사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다. 네, 이렇게 밝혔다고 했답니다. 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음에도 이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역시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 네. 또 그러면서 또 청와대가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이 부인을 했었는데요. 네네. 예, 게다가 이 스가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이 정부 차원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이상한 말까지 네, 한 상황입니다. 야, 이런 사람들하고 뭐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외무성 차관이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면은 예. 네, 무슨 관계자인지. 예. 외무성 차관이 그냥 일본 수상했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이게 일본의 총리하고 관방장관을 믿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러자 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일본은 분명히 사과했다라면서 일본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를 해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역시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가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억측과 또 거짓 뉴스 이런 것들은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일본과 한국의 언론들이 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한국 언론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진실 공방으로 만들어 버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자, 바른미래당이 변혁, 그러니까 유승민 신당에 참가한 의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의 결정인 모양이죠. 네, 뭐 손학규 대표라기보다는 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한 내용인데요. 뭐 손학규 대표 쪽이죠. 네, 이 변혁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이 변화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이 대표를 맡은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변혁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네. 이 지난 22일 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오신환 원내대표 그리고 유승민, 권은희, 이 유이동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본인 소명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1일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들 의원 외에도 뭐 정병국, 이해훈, 지상욱 등 변혁 의원 11명 그리고 김철근 대변인도 징계에 회부가 됐는데 그러니까 비당권파로 변혁에 소속된 의원 15명 전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셈입니다. 윤리위는 소명 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일단 4명에 대해서 징계 개시 결정을 했고 이 나머지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이 중에서 윤리위에서 만약에 당원권 정지, 당직 박탈, 이 당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오신환 원내대표의 그 원내대표직이 상실될 수 있다. 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오신환 원내대표예요. 왜냐하면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네. 협상 대표로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는 윤리위의 징계는 원내대표직과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변혁 측은 이 손학규 체제의 바른미래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저분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유승민 의원도 뭐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다고 하는데 한편 유승민 의원은 오늘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서요. 이 단식을 중단하라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함께 막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른미래당의 합의 내용과는 또 전혀 다른 주장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래버리면은 그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신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당의 공식 입장과 좀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면 아니 다른 입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당을 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탈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거고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지금 다른 입장을 계속 얘기를 이제 하고 당 있는. 소속인데 말이죠. 네. 그 신당을 차리겠다 그러면은 탈당을 하고 신당 차리면 누가 뭐라 합니까? 당정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신당 창당 행동을 한다. 이러면 해당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미래당이. 예. 손학규 대표가 잘하고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이거를 뭐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뭐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안인지 싶어서 제가 한마디 한 것입니다. 예. 자, 제가 모두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네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했는데 법원이 거절했네요. 네,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오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회 이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재판에 참석한 이광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가 11월 11일 이 피고인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라면서 네네. 다만 공범들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향후 일괄해서 변경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 좀 더 수사를 해보고 바꾸겠다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왜 9월 6일 날 그 기소를 하셨는지 그걸 왜 묻지 않을 수가 법정에서 없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건지가 글쎄 좀 말이에요. 묘한 상황인 여기다 거죠. 해놓고
수사가 완성된 다음에 공소장을 쓰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네. 다 만들어서 제출해 놓고는 보완하겠다. 이 참 이런 선례가 있나 싶어요. 네, 그 수능 시험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 놓고 예. 네, 답을 좀 수정하겠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예. 어쨌든 이에 대해서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 구속 사건에 기재된 공소 사실을 봤는데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지금 재판부에서 하는 사건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애초에 낸 공소장, 기소장을 봤더니 네, 지금 검찰 수사 내용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아닌데라고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공소 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아니 근데 이 공소장 변경은 오늘이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검찰은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제출한 공소장과 전혀 다른 내용의 공소장이 이미 있는데 뭘 이걸 제출하는데 시간을 끄냐 네. 이런 의미인데 이에 대해서 이광석 부부장 검사는 이 공범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바로 하겠다라면서 이 재차 시간 여유를 달라고 했으나 이 송인권 부장 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다시 이광석 부부장 검사가 그럼 다음 주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송인석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문서 위조 사건에 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다음 주까지 하겠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까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겠다라고 부부장 검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실상 법원이 많이 봐주는 거예요, 검찰을. 다른 네. 사건 같았으면 아마도 공소 취소를 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 공소 내용이 전혀 다른 상황이 됐으니까요. 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모습은 기소 후에 이뤄진 수사 내용을 최대한 공소장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이 다른 사건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된 후 공소가 제기가 되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 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 피고인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에 압수수색 등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예. 김선미님, 원칙대로 수사한 검찰의 민낯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네,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에 가까워서 전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과 검찰의 입장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2년 전 이 금융위원회 간부로 있을 때 뇌물을 받고 관련 업체들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런 의혹들이 청와대 감찰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찰이 중단이 된 건지 또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받아보고도 왜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건지를 의혹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감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네네. 이것은 김용범 전 차관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첩보였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네네. 하지만 검찰은 비위의 경중을 떠나서 금융위가 비위 혐의가 있는 걸 알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은 또 이에 앞서서 이 청와대 특감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림이 이렇죠. 유재수 이 사람이 목표라기보다는 네네. 유재수를 봐준 사람이 누구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냐 아니면 그 윗선이냐. 네네. 그렇게 되면 청와대 윗선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윗선까지 드러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여하간 참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단군 이래 이런 아주 집요한 수사가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고소가 이루어졌던 사건이거든요. 네, 이 조국 네. 전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또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 주치에게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아 서울대 교수에게 이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4,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를 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는데요. 이 서울대병원 측은 주치의인 백선아 교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 백남기 씨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외인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 병원 측은 2017년 6월에야 이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는데요. 이 백남기 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면서 소송을 냈고요. 네. 재판부는 지난달 이 서울대병원과 이 백선아 교수가 이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네. 이에 백선아 교수가 불복을 했고 결국 선고가 내려져서 4,500만 원의 위자료가 나온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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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원 경위나 치료 내용, 이 사망 경과 등을 살펴보면 백선아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망인이 이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나 그 상태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백선아 교수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뭐 그랬던 모양인데 네네. 판사는 그럴 필요 없다. 당신이 틀렸다. 땅땅땅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아니 백남기 농민께서 만약에 경찰에 직사살수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누워서 1년 동안 고통을 겪으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예. 네. 그 병으로 돌아가셨다니. 뭐 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병을 얻은 원인이 분명히 물대포 살수였기 때문에 네. 이 외인사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른 의사들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병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래요. 뭐 이 법적 판단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한번 백선아 교수가 한번 뭐 어디 뭐 인터뷰에 나오든지 네네. 글로 쓰든지 한번 설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떻게 그게 병사가 될 수 있는지 호기심이 막 충만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남기 주치 쪽 4,500만 원 배상 판결에 사법부 치욕 반발. 사법부 치욕. 아니 그걸 병사라고 말한 의료계 치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걸까요? 네. 네. 그래요. 뭐 하여간 본인은 사법부 치욕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퇴근 정체에 서서히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 고창 쪽으로 문수산 터널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는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감곡나들목부터 7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미리 감곡나들목에서 3번 국도로 우회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 여파로 영동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 정체 역시 잠실대교부터 난지나들목까지 길어져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의 선거법 수정안은 밥그릇 싸움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 안보 사안 이외에 국민 투표를 부의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일부분 들어보시죠.
정말 파국을 막기 위해서 저는 국민투표에 붙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국민투표요? 예. 비례대표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는 정당이 생긴다든지 아무리 우리가 준연동형, 반연동형 제도라고는 합니다마는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국민투표 자체는 우리 헌법상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특히 외교안보 사안 이외에는 국민투표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어서 사실상 이제 검토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때문에 탄핵됐거든요. 청와대 앞,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인데요. 김경숙 서울맹학교 학부모 회장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성기 소리 때문에 수업도 방해받고 보행할 때도 위험에 처하기 일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각장애 학생들은 그 학습에 필요한 대부분의 이제 수업이 청각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밤낮으로 계속되는 그 확성기 소리에 수업에 많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과 후에 교내 말고도 교회 활동 보행 수업을 할 때도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나 또 길을 막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복지관이나 또 외부의 음악 활동 같은 경우에 그 활동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시작이네 하면서 수업에 많이 방해가 된다고 말하고, 우리 학생들이 외부 활동 나갈 때 길도 또 막히고, 그렇죠. 이 소리 때문에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나오는 깜짝깜짝 소리에 놀라고, 보행할 때 이제 흰지팡이의 그 소리로 인해서 소리 정도에 따라서나 여러 가지 단서를 이용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소리로 인해서 도로로 갑자기 진입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판을 넓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북한, 일본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김종대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모두가 지금 문 대통령을 두들겨 패고 있다.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로서 자주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아니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갖고 두들겨 패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그제 서해 옹진반도에 섬에 가가지고 여차하면 9.19 남북 군사 합의도 이걸 유지할지 말지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연일 남부 남한 정부를 갖다 두들겨 패고 있죠. 아베는 아예 깔보고 무시하고 거의 진 이기고 있죠. 자, 지금 대한민국이 주변국 지도자들한테 우리 대통령이 집단 구타 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 결정, 우리가 어떤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고 전쟁이 나도 우리가 죽고 평화를 노려도 우리가 노린다는 이런 당사자로서 우리가 좀 중견국가의 외교를 지금부터는 구성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거 계속 주변국이 깔보고 얕보고 이렇게 어떤 두들겨 패는 이런 한가운데서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쁜 옷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놨는데 거기서 왕따 당해가지고 매일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는 왕따가 됐다 그러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결국 처음으로 돌아와서 일제강점기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강제징용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최봉태 변호사.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일본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정당성, 우리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거죠. 네.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 말입니다. 지금처럼 비공개적으로 하면 일본 정부의 이중 플레이에 자꾸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가 이게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일본하고 이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하다 보면은 일본 정부의 그 이중 플레이에 자꾸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지금 정영 안보실장님께서 지금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역정을 내고 그러시는데 이게 일본의 이중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고질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개인 청구권이 지금 살아있다고 자기 국회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는 또 우리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 언론들 상대로 해서는 소멸된 것이라면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해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KBS 탐사 보도 프로그램 시사기획창에서 일본 후쿠시마를 다녀온 다음 취재 내용을 소상히 밝힌 세슘 137 추적 보고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직접 다녀온 KBS 이석재 기자는 세슘 137이라는 방사능 물질은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세슘의 이동 경로를 취재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세슘 137이 발견됐다면 이것은 볼 것도 없이 후쿠시마의 영향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슘 137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인공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실험 또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럴 때만 자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이 방사능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암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세슘 137이 발견됐다면 이거는 후쿠시마에 나온 게 틀림없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특정해서 이제 추적을 하셨는데 사실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134와 137이 동시에 이제 나오는데 이 세슘 134는 반감기가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에서 동시에 발생한 세슘 137과 134는 각각 반감기가 2년과 30년이 돼서 사실상 체르노빌 때 나왔던 세슘 134는 지금 다 완전히 없어졌고. 그렇겠군요. 예. 수입식품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이제 137과 134가 동시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후쿠시마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후쿠시마라고 볼 수. YB의 행복의 나라 흐르고 있습니다.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의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오세.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에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러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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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네, 한대수 씨 데뷔 40주년 기념 음반에서 들으셨습니다. YB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한대수 씨 목소리 들으셨죠? 네, 한대수 씨. 정말 참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분 노래 중에 물 좀 주소. 이것도 아주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물 좀 주소. 이게 물고문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또 금지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대수 씨의 음악. 행복의 나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말키 7165 이런 필명 쓰시는 분. 진실은 승리한다. 어디 눈 가리고 아베하냐. 눈 가리고 아웅하냐가 아니라 눈 가리고 아베하냐. 네, 그렇죠. 분명히 일본이 한국에게 사과했는데 사과한 적 없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참 지저분한 그런 태도 아닙니까? 예.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미리다라는 필명 쓰시는 분.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청각 장애인 어린이 2명이 소리 때문에 도로 연습하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세상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 이걸로 사실은 보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습을 하는데 집회 소리 때문에 이 충돌 사고가 있었다고. 아이고. 또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네, 그것도 자유긴 자유지만 또 행복하고 싶은 그런 자유. 이 자유도 자유 아닙니까? 자유와 자유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공공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672번 쓰시는 분. 검찰의 원칙은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네. 수사를 덜 해놓고 기소부터 한 그런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6192번 님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기소권이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기소돼야 할 사람이 기소유예되거나 기소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기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소권을 수사권처럼 경찰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든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신설하든지 해야 합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검찰은 잘못을 해도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네, 검사님들이 이걸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이제 알만큼 알게 됐어요. 네. 자, 그리고 9903 바른미래당 내의 변혁 의원님들, 정치인들이 국민이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당적을 유지하면서 신당 창당이라니 정치는 상식입니다.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내리셨어요. 9903번 쓰시는 분. 자, 0049번 쓰시는 분. 선거법을 국민투표가 아니라 유엔 총회에 회부시키든지 아예 지구촌 투표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27번 쓰시는 분은 지소미아 제한적 연장. 이거 발표할 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NSC 사무처장이 발표를 한 3초? 2초?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에이, 3초는 넘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방송을 봤는데 3초 발표 어디 있어요? 네, 한 문장 읽기도 전에 끝나겠네. 3초면. 하여간 너무 짧았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1927번 쓰시는 분. 네. 어느 나라가 중대 발표를 그렇게 짧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봐도 정부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오영찬님, 행복의 나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셨고요. K75188201 이 계정 쓰시는 분, 제 것도 읽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읽을 거리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그것이 끝이 됐네요. 네. 1부 마지막 순서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마다 1부 마무리 시간에 들어온다고 했더니 왜 화요일 마무리 시간도 이렇게. 아,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만나 뵙고 싶어서 왔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댓글에 이 네. 코너가 오창석 씨를 속이는 코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아, 오창석 속이자가 아니라 소기자. 네, 네. 소기자입니다. 네, 대기자의 다른 표현. 반대되는 표현 소기자. 네. 네. 오창석을 속이자 이게 아니라. 네. 별걸 다 헷갈리시네. 예. 자, 선물 드리는 퀴즈 문제부터 내주시죠. 네, 경찰이 오전 9시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제한 통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인 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들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범국민투쟁본부 이른바 범투본입니다. 이들은 확성기나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구호도 외치지 않는 이것 시위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정적이 흐르는 상태를 뜻하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두 글자. 한용운 시인의 님의 땡땡. 뭐 이건 뭐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요. 또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그건 영어군요. 네, 그래요. 힌트가 됐어요, 그래도.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사일런스를 우리말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네. 자, 그런데 한기총, 특히 전광훈 목사 쪽 그 집회는 오늘 소리가 났어요. 뭐, 주여 삼창도 하고 말이죠. 이따 2부 시간에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오늘 거기 좀 요란하게 집회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 발전소 건설 관련해서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의 이현재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현직 국회의원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현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은 이현재 의원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 하남 열병합 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 그리고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양 출신 사업가와 그리고 후원의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선거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 100만 원형 이상 나오면은 의원직을 1년 그런 죄는 아니네요. 네. 이거는 이제 부정청탁 혐의니까요. 네. 아마도 근데 이 실형을 이렇게 받았다면은 의원직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1심이기 때문에 네. 총선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아마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근데 이제 총선 출마를 할 때 말이죠. 저 사람 저 1심에서 징역형 받았다. 네. 당선돼 봐야 뭐 결국 재선거할 것이다. 이게 경선 전부터 괴롭혀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현재 의원은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되겠네요. 네. 예.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참작했다. 그리고 이 19대부터 20대까지 재선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 활동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자신이 함께 했었던 후원의 사무국장과 동양 사업가가 운영하는 곳에 납품을 몰아줬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다시 이 의원에게 돌려주거나 또는 친분 관계를 유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했다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참작 사유는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 총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네, 3심까지 가기 때문이죠. 차라리 확정 판결이라도 나오면은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총선 출마할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예.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선거법 부의를 연기 요청했습니다. 효력 상실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12월 중에 이제 투표할 예정이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여상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건 조정 기한 90일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으로 미뤄야 된다. 12월에서 3개월을 더하면은 3월이거든요.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죠. 얘기예요. 예. 지난번에 또 이 여상규 위원장이 1월 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점점 늘어나네요. 지조의 일관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여상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건 조정 기간 90일 더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하자. 이분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예요. 본인의 주장이죠. 본인의 주장이고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네, 뭘까요? 21대 총선의 가장 큰 변수가 3% 커트라인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3% 이상을 넘어야만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2점 몇 %일 경우에는 배분을 받지 못하는데요. 실제로 그 지난 총선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에서 전광훈 씨가 이끌었던 기독교 정당이 있었어요. 예. 거기 2.6%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를 넘을 것이다. 개표 방송 보면서 3% 넘을 것이다. 잔뜩 기대하면서 그때 기도회를 열었어요. 주여 3%를 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저 주여 삼창하고 말이죠. 그랬던 장면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주께서. 이번에도 3%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이 변수로 떠올랐다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채택될 경우에 3%만 얻어도 비례대표는 5석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47명입니다. 현행대로 올라간 대로 바뀌게 된다면은 75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된다면은 10% 얻으면 30석, 3%를 얻었다면은 9석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50%만 됩니다. 9석에 4.5석이 되기 때문에 소수점 반올림해서 5석 정도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5석을 받는다. 네. 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이 34개에 이르고 그래요? 창당준비위원회도 11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이 현재 지금 오늘 기준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무소속 현재 17명입니다. 이들이 다른 연대 세력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만 노리고 흔히 말하는 선거를 앞둔 합당이라든지 연대를 하지 않더라도 3%만 자립적으로 얻게 되면 5석을 얻게 됩니다. 이렇다면 흔히 말하는 보수 합당, 보수대 연합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주 새로운 변수가.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 의원 정수를 줄여가지고 지역구만 갖고 선거 치르자. 이러면은 보수 통합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례대표의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 보수 통합이 아주 어려워지게 되죠. 네, 맞습니다. 현재 정의당이 6석, 우리공화당이 2석, 민중당이 1석 있습니다. 이 무소속 17석 중에는 이현주 의원이 포함한 창당준비위원회가 또 있고요. 대한신당이라고 해서 박지원 의원이 소속된 그리고 유성엽 의원이 대표로 있는 대한신당도 역시나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창당을 해서 각자 5%, 3%씩을 얻게 된다면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꽤 많이 분산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현주 신당이 있고 유승민 신당이 있고 그리고 이정현 신당이 있고 맞습니다.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신당도 있습니까? 지금 깃발을 들었어요. 네. 보수 신당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참 자유한국당으로서도 골머리를 앓을 것 같아요. 사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그리고 전신인 한나라당이 투표를 할 때마다 비례대표를 가장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가져갔었는데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13석을 가져가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번에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된다면은 역대 최소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갈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 현장에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방문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앞선 기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양보하면은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맞습니다.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의도는 아니겠지만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만약에 공수처가 뜨게 되면은 이 세월호 문제도 있고요, 계엄령 문건도 있고요. 맞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공수처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간 이거는 받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막아야 한다. 이게 홍준표 대표의 제안이란 말이죠. 네, 홍준표 대표는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기 싫어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질서 재편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지금은 전 당대표지만은 그 당에서 대선을 꿈꾸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긴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홍준표 네. 대표? 이 총선에서 이렇게 이 보수가 분열된 가운데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당장 자신의 그 대선 가도에도 굉장히 장애물이 또 생기는 셈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자,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과연 수용할지 이것도 관심이에요. 네, 아마 생각을 많이 해볼 텐데요. 역시나 황교안 대표도 본인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아마 가장 먼저 따져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 때는 뭐 결국에는 개인의 셈법이 더 힘을 얻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6시 5분에